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대로 김일성이 첫 번째 여자였던 한성희와 두 번째 여자였던 김희순에 이어서 또 다른 세 번째와 네 번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김희순에 이어서 그 세 번째가 김정숙은 아닐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정숙은 아닙니다. 김정숙은 오늘날 그 명분상에서 김일성이 그 조강지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북한 정권을 세습하고 있는 김정은이 그 할머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을 낳은 친어머니 말입니다. 그러니 김정숙은 뭐 김일성이 사랑했던 여자라는 이 서열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 김일성은 그렇게 김정숙을 사랑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북한에서야 김정숙을 그 선전하면서 자기 머리를 깎아서 뭐 김일성이 신바닥에 넣어주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어내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한성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투 중에 그 일본군 토벌대의 그 화력이 김일성에게로 집중돼서 달려가서 자기 몸으로 맞고 김일성을 보호하면서 권총을 이제 토벌대로 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또 그 김정숙의 이야기 아니라 김혜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그 유명한 그 선전하들 가운데 김정숙이 그 머리에 이제 가마를 이고 한 손으로는 권총을 잡고 이제 막 김일성을 보호하고 산속에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은 100%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투 중에 그 김정숙이 권총을 사용했다는 그런 증언이 없습니다. 그가 가슴에다 이제 보총을 하나 걸고 다니는 그런 사진 한 자루는 정말 현재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 그 김정숙은 작식대 대원이지 전투부대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박록금이 중대장으로 있었던 여성중대가 전투에 참가했는데, 그때 그 사진에 보면 박록금만이 이 옆구리에 권총을 한 자루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투할 때는 그냥 보총을 사용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에서는 뭐 김정숙을 미화하면서 뭐 항일의 여성영웅, 백두의 여성영웅이 또 그 뭐 백발백중의 명사수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그 명사수였다는 그런 실제 생존자들이 증언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부터 또 다른 데로 튀어가는군요. 김일성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갈래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또 많아서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방송을 한 1년 동안 계속 진행하더라도 다 끝마칠 것 같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제가 그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김혜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김일성과 살을 섞었던 적이 있는 그 의문의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나옵니다. 김일성이 그 회고록에서 전문 하나의 장절을 할애하여 밀령에 찾아온 여인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는데, 그 밀령에 찾아왔다는 여인이 바로 이름을 지순옥이라고 부르는 20대 미모의 조선 여자였는데, 남편이 당시 그 김일성이 주력부대였던 7년대에서 기관총 소대 소대장이었던 강홍석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그 역사 자료에 보면 강홍석이라고도 부르고 강흥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그 회고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보면 김일성이 그 광복 직후에 평양에 와 있을 때 하루는 그 함경북도 그 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 그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이 함경북도에 학포라고 부르는 그 탄광이 있는데, 학포 탄광, 그 탄광에서 다가소로 관리하는 그 한 여성분이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 빨치산에서 김일성 수상님하고 함께 이제 유격대원을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여자 이름이 지순옥인데 한번 만나보겠는가? 네, 그러면 올려보내겠다. 그래서 김일성이 올려보내라 했겠지요. 그렇게 허락했지만 정작 그 회고록에서 보면 자기가 그때 이 여자가 왔을 때
뭐 외교 활동이 있어서 외국 손님들과 만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해서 그 여자가 그냥 아쉽게도 혼자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 짐작에는 실제는 김일성이 만나고 싶어서 오라고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순옥이라는 이사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뒤에는 죽은지 살았는지 뭐 그 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 김일성의 회고록은 그때 이미 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뒤에 계승본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 당중앙 역사연구소에서 이제 그 회고담을 대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 회고록 속의 내용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이 지순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도 이 회고록에서는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훈춘 일본 영사의 이름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김일성을 찾아오게 되었던 그 전후 내막에 대해서도 하나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여자의 남편 강홍석이 당시 김일성 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일본군 특무위원회에서는 이 여자를 불러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족 3대를 멸살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했다고 해요. 그래야 이 여자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일본군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일본군이 지어주는 이제 도약봉지를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는 김일성에게 찾아왔다가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발각되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홍석이 처와 함께 한 천막에서 자는 여대원이 지순옥이 거동도 이송하고 말도 아기와 맞지 않아 미타하게 생각하던 중에 밤중에 바느실로 잡아맨 그 계보 속을 깐깐히 살펴보다가 도약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도약공세가 얼마나 신물이 났던지 우리 동무들이 그런 것쯤은 인차 식별해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실제로 지순옥과 이제 한 천막에서 찾던 적 있는 여대원, 그러니까 그 김일성 부대에서 이때 지순옥과 함께 보냈던 생존자가 중국 연변에 살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그분 실명은 여기서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 다른 책에서도 이분이 실명을 한번 거론했다가 이제 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항의를 받았고 하마터면 송사노론까지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분이 나 하나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 그 할머니가 그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바람에 그분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이 아직 살아있을 때 북한에서는 명절 때마다 이제 이분 가족에게 뭐 고려 인삼이랑 또는 김일성이 이름이 새겨진 시계랑 선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성 평전을 쓴다고 할 때 절대로 자기 어머니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일성 평전에다가도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다른 책에 이분이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그대로 나간 것도 한 몇 곳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절대로 회고록 속의 내용을 그대로 다 믿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부 시간이나 회고록 속의 일부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조계로 이제 인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믿을 수도 있죠. 이런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또 회고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 제시하는 내용들이. 그래야하면 그때가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대 선회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193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때 김일성의 부대가 어떻게 화룡지방에서 발을 붙이게 되었으며 또 여름에는 도나 쪽으로 원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김해순의 대학이 이야기하면서 임수산, 지감룡 등이 식량을 가지고 먼저 안도와 도나 화전 쪽으로 출발하여 밀령들을 건설하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순옥이 김일성 부대를 찾아왔던 것은 바로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지순옥은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그럼 지순옥은 정말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일본군이 3대를 멸살하겠다고 이제 위협해서
마지못해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김일성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김일성 회고록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김일성이 사망한 후 이 회고록을 등본으로 만들었던 북한이 그 당중앙역사연구소에서는 사실상 그때 지순옥을 파견한 일본 특무기관을 훈춘영사관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춘영사의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그 영사의 이름은 무슨 기우찌 다다오, 그리고 이 영사가 직접 작성한 무슨 보고서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보고서 속에 일본인 특무과 뭐 가다카 경좌니, 미나미 경민이 하는 이런 자들의 이름들도 모두 제멋대로 지어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무과가 어느 기관이 소속인 특무과인지도 모두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특무들이 어떻게 지순옥이 남편 강홍석이 바로 김일성 부대의 기관총 소대장이었는지에 대한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이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이미 이렇게 교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군은 자기들이 정보선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내탐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정보선이란 무엇인가요? 김일성 부대에 이미 일본군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첩자가 들어와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내부에는 없었더라도 외부에서 혹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강홍석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설명이 되는데, 왜 그런 인물은 후에 잡혀 나왔다는 소리도 없고 또 누구였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해져버리고 맙니까? 혹시 그 인물이 일본군이 기순했던 임수산은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임수산은 아직 기순하지 않았으니까 도저히 김일성의 회고록대로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사건이 전후 내막을 파헤치게 되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당시 훈춘 일본 영사의 이름도 이제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우찌 다다오가 아닙니다. 당시 훈춘 일본 영사는 야마야 스시지료라고 부릅니다. 이자가 이제 1941년 4월에 중국의 하북성 석가장 총영사로 이제 전보됩니다. 아주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간도 총영사나 또는 영길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일본군 간도지부 토벌사령부, 그러니까 노조의 토벌대 사령부를 말합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특무기관이야말로 간도성 경내에서는 가장 큰 특무기관이었고, 실제로도 이제 1939년 5월과 6월 그리고 7월경 사이에는 이 특무기관을 총괄했던 노조의 토벌사령부의 참모부장이었던 후쿠비 군요라고 부르는 일본군 대조가 거의 매일다시피 이제 연길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 노조의 토벌사령부는 사령부 기관이 길림시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남만 지방에서 양정의 일군이 거의 위기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 아래 부대들이 방명군으로 편성됩니다. 그때 3개의 방명군으로 편성되는데, 1방명군, 중국인 조아범이 1방명군을 제외하고 김일성이 2방명군과 진한장이 3방명군이 모두 간도지방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일성이 2방명군은 화룡에 방금 발을 붙이고, 진한장의 3방명군은 도나와 한총령 이 사이에서 이제 본거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조의 토벌대의 토벌 역량도 모두 간도지방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도리대로라면 화룡지방에서 그때 한창 일본군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김일성 부대에 간첩을 들여 보내려면 그게 왜 훈춘영사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도리대로라면 이 간도성 일본 특무기관에서 이 일을 주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제가 뒤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본군 특무기관에서는 지순옥에게 생간이라는 간첩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생간이라는 말은 사람의 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생은 생명 생자, 즉 살아있다는 생자이며 간은 간첩이란 간자입니다. 이는 간첩의 용도와 가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지순옥은 생간인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간첩으로 간주되었던 셈이죠. 왜냐하면 이 지순옥을 이제 설법해서 특무기관에서 데리고 갈 때 지순옥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강홍석의 아버지가 일본군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내 며느리 반드시 살려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지순옥의 시아버지한테, 강홍석의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 약속 보증서를 하나 써줬는데, 그 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며느리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끔 우리가 보증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아들 강홍석도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중용할 것이다. 또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한테 대항하다가 이제 죽어도 당신이 며느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요. 절대 당신이 가족에게 통비분자라는 이런 죄를 씌우지 않고 당신들의 가족은 절대 처벌받지 않게끔 우리가 보증한다. 이런 보증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돈도 아주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해고록에서 3대를 멸살하겠다고 위협해서 받지 못해 왔다는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 보증서가 이제 써줬다는 이런 증언들이 중국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해고록에서 나오는 훈춘 영사의 보고서 속에 특무과 가닥과 경좌니 미남이 경민이 내가 이런 이름들을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작전을 생간이라고 명명했던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도 훈춘 영사가 아닙니다. 또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슨 특무과의 경좌니 경인이 하는 자들은 더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시 김일성 부대의 소대장이었던 강홍석의 아내가 훈춘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이제 일본 특무기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만주국 간도성 정부 경비과장으로 있었던 다나카 요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 정보를 획득한 뒤에는 바로 이 정보를 당시 연길이에 주재하고 있었던 노조의 토벌사령부 참모부에 가져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참모부는 누가 지도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주 만주국 토벌 역사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후쿠베 군요라고 부르는 이런 일본군 대조가 이 참모부 부장으로 있었어요. 이 자가 원래는 흑룡강성 그쪽에 상강성 특무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다가 여기에 조동하고 나왔던 자인데 이 노조의 토벌대는 당시 만주국 정부에서 직접 국가 예산까지 이제 배당해 가면서 관동군 정규부대로 조직된 굉장하게 규모가 큰 토벌부대였습니다. 여기에 이를테면 간도성, 통화성, 안동성, 흥난성 이렇게 길림성 오늘이 길림성 경내에 위치하여 있었던 만주국 4개 성 경찰청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이 토벌대의 일반 참모로 이제 작전에 함께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도성이 경비과장이었던 다나카 요지라는 자가 이 자는 후에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의 경방과장으로 또 승진합니다. 근데 이 자가 이제 간도성 경비과장이 되기 전에는 바로 어디에서 근무했는가 하면 훈춘 특무기관의 기관장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훈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훈춘정의당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친일 조직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터넷상에서 이제 훈춘정의당이라고 이제 써놓고 검색하면 금방 이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단체는 당시 훈춘현 경무과에서 책임지고 있었는데 보통 경무과 과장이 당시의 특무기관을 이제 관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이 경무과의 영도를 직접 받았습니다. 만주의 공산당 항일부대에서 아주 유명한 박두남이 방경유 살해 사건이라는 주인공이었던 박두남도 바로 이제 당시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순시원이었던 방경유라는 분을 살해하고는 도주한 뒤에 이 훈춘정의당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나카 요지 간도성 경비과장이 이 훈춘현 경무과의 경무과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훈춘지방의 항일부대가 이제 1935년 이후에는 모두 훈춘지방을 떠나서 북만과 남만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춘지방에 이제 비적이 없으니 이 정의단에서도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의단 인원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당시 훈춘현 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돈도 없게 되니까 거의 해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훈춘현 경무과 과정으로 있었던 다나카 요지가 이 정의단을 그냥 이렇게 해산해버리기에는 아까운데 언젠가는 또 이 정의단을 다시 써먹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정의단을 해산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단이 이제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 줬는가 하면, 그때 그 정의단이 이제 해산하게 되니까 만주국 정부에서 그 정의단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을 이제 해소하라고 했는데, 이 다나카 이 경무과장이 무장을 해소하지도 않고, 이자들을 이제 훈춘 경내에 있는 벌목장이랑 채금장이랑 이런 데 보내가서 이제 경비를 쓰는 일을 하게 하면서 이제 부업을 해서 돈을 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급자족해서 이제 이 정의단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훈춘이 밀강, 지금은 밀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이제 당시 이도구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만주에는 이도구라고 부르는 이런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안도에도 이도구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도 이도구가 아니라 훈춘의 이도구입니다. 이 이도구에 이제 정의단이 이제 농장도 하나 만들었는데, 당지 농민들 가운데서 주로 부녀자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그 부녀자들이 농장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기름도 메고, 그러니까 사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돈을 벌고 했는데, 그때 그 부녀자들 속에 강홍석의 어머니도 들어있었고, 또 이 강홍석의 아내 지순옥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홍석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강씨라고 하죠. 이 강씨는 그때 농사일을 하지 않고 훈춘 배차자라고 부르는 곳이 동령 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김일성의 소련으로 이제 탈출할 때 이 배차자 이곳을 경유했거든요. 그 배차자라고 부르는 곳이 금을 캐는 세금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홍석의 아버지 강씨가 이 세금장에서 일했어요. 해방 후에 이제 소련 홍군이 들어와서 이 세차장을 이제 접수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강씨가 친구들하고 함께 세차장에 기어들어가지고 세금기를, 금을 거려내는 그 기계를 이제 훔치다가 소련 홍군한테 이제 총에 맞아서 담당해서 이제 즉사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정의단에서 한 개 소대가 이제 이 세차장에 와서 경비를 서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섰던 그 소대의 소대장이 이제 이름이 이홍철입니다. 이 이홍철이라는 자가 조선인이고 그때 나이 한 20대였는데 이 이홍철 소대가 이제 여기서 경비를 서다가 하루는 도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떤 자가 이 세금장의 주인이 방에 들어가서 금을 한 자루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누구를 의심했냐면 경비를 서주고 있는 이 이홍철 소대를 의심했어요. 이 자들이 경비를 선다는 이름 대고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금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제보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정의단이거든요. 이 정의단은 경목과 직속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장 주인이 그 길로 이제 헌병대에 가서 제보를 했는데, 당시 훈춘에는 만주국 헌병연대가, 한계연대가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대에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죄가 성립되면 이 자들은 다 총살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형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무과 과장으로 했던 다나카 요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아주 깐깐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도둑을 찾아내게 되었는데, 금을 도둑질한 자가 세금장 주인이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잡혀 들어가고 이 이홍철이랑 노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홍철에게 있어서는 경무과 과장이었던, 그러니까 경무과 과장 겸 훈춘특무기관의 기관장이었던 이 다나카 요지가 은인이나 다름이었거든요. 생명이 은인. 이 다나카 경무과장에게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책 또는 드라마 같은 데서 일단 일본군 특무기관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정말 음험하고 무섭고 사람도 죽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마로 묘사되곤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특무 우두머리들과 접촉해 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굉장하게 인간적인 면도 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 다나카 경무과장이 그때 그 정의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업을 할 때 미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당시 연길에 있었던 만주 척식 주식회사 연길 지점으로부터 돈 3만 원을 끼게 되었습니다. 그 3만 원이 그때 돈으로는 아주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꿀 때 이제 이 다나카 경무과장이 보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채 갚지도 못한 채로 이제 정의단이 해산하게 되니까 돈을 이제 갚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일본군 그 특무기관장이라 하면 굉장하게 권세가 높고 뭐 직위가 아주 높은 거로 간주하지만 그건 그냥 그자들이 그 특무계통에서는 좀 센지 몰라도 그 만주국 정부 다른 기관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높은 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빚보증을 섰다가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 연길에서 이제 그 만주 척식회사의 그 연길 지점장이 이제 훈춘까지 찾아왔더래요. 그래 와서는 그 특무위원장인데 그 다나카 요지를 앞에다 씌워놓고 너 돈을 언제까지 갚을 거냐? 안 갚으면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제 막 호령하더래요. 그래서 이 다나카 이 특무위원장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한음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그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이도구 그 정의단 농장에 와서는 소떼들을 몰아가지고 이제 훈춘시장에 가져다가 직접 팔았대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는 겨우 이제 빚을 갚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이홍철이 이제 그 빚보증을 섰다가 이제 골탕을 먹게 된 다나카 그 경무과장을 도와서 이제 소떼를 몰고 훈춘시장에 가서 이제 소도 팔아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후에 이제 다나카 이 경무과장이 간도성 경비과장으로 이제 초동할 때는 그 정의단이 다 해산됐고 이홍철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무직업자가 되는데 다나카 이 경무과장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홍철을 훈춘영사관 경찰부에 이제 일반 개원으로 취직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홍철과 이제 다나카 경비과장의 그 인연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후에 그 이홍철이 이제 장가 들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아주 공교롭게도 화전현 여자였어요. 그 길림장 화전현. 그러니까 처가가 바로 그 화전현에 있었는데 화전현 다른 지방도 아니고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그 김예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임수산이 그 화전 지방에다가 밀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김예순이 그 화전의 그 밀령에서 이제 병치료도 했고 그 밀령이 이름이 오도차 밀령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오도차를 오도양차라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잡습니다. 그 오도양차 밀령은 임강현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그쪽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 사람이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김일성 사진 있잖아요. 빨치산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바로 이 오도양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김일성이 아니고 다른 모 중국인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이 오도양차 밀령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화전의 그 밀령은 오도양차가 아니고 오도차 밀령인데 이홍철이 그 장인이 되는 사람이 이 오도차 밀령하고 아주 가까운 홍성라자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갑장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갑장이란 그 주변의 그 동네의 한 인가를 관리하는 한 30여 호가 되는 인가를 관리하는 그 동네의 조그마한 우두머리거든요. 그때 그 임수산이 이 오도차 지방에서 밀령을 만들면서 그 부근에 있는 조선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쌀도 구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평 가지고 가서는 솜이나 천이나 또는 기름이랑 고기랑 이렇게 바꿔 가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홍성라자에 있는 그 이홍철이 장인하고 친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친하다 보니까 차츰 어떤 때는 이제 거기 들리게 되면 같이 앉아 술도 한잔 하곤 했는데 그때 하루는 그 임수산이 대원 서너을 데리고 같이 왔는데 그 대원들 가운데 고향이 훈춘인 한 소대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대장이 바로 강홍석이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임수산이 이제 쌀을 가지고 지감룡이
독립대대를 데리고 이제 떠날 때 임수산을 호위하게 될 그 경호 소대도 한 개 소대를 데리고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강홍석이 소대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가끔씩 이홍철이 장인 살던 홍성라자 거기에 가서 이제 들려서 가끔 술도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홍철이 장인이 강홍석이한테 자네 이제 나이는 얼만가, 고향은 어딘가, 뭐 장가는 들었나, 뭐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나니까 강홍석이가 이제 그러더래요. 아, 저기 사실은 나는 훈춘 사람인데 부모가 지금 다 훈춘 이도강에서 살고 있고, 아내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유격대에 참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지낸다고. 그러면서 편지도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홍철이 장인이 그러더래요. 아, 우리 딸이 지금 훈춘 이도강에 시집 갔는데 우리 싸위가 어디서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장이 바로 훈춘 정리단에서 그때 부호하면서 꾸렸던 농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홍철이가 이 집에 딸하고 이제 결혼할 때 자기 신분을 숨겼던 것 같아요. 정리단에서 일하고 후에는 영사관 경찰부의 개원을 취직했다는 거 이런 거 말하면 또 일본 놈 개다리 노릇을 한다고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냥 농장에서 이제 농사나 짓는 걸로 이렇게 소개해서 이 부모들은 처갓집에서는 그런 거 다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홍철이 장인이 강홍석이한테 자네 집에다 편지 한 통 보내겠으면 내가 전해주겠네. 예? 우리 딸이 이제 설새로 오면 내가 그때 맡기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강홍석이 부모하고 이제 자기 아내 지순옥이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그런데 이홍철이 누굽니까? 장인한테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받은 이홍철은 바로 그 길로 정신없이 연길로 달려갔습니다. 연길이 당시 간도성 정부 소재지였고, 또 이홍철에게는 은인이나 다를 바 없는 당시 다나카 요지 훈춘 경무과장이 후에는 간도성 정부 경비과장으로 와 있던 곳이 아닙니까? 해방 후에 이홍철이 이제 깜짝같이 신분을 속이고 한때 항일연군을 도와준 적이 있었던 장인이 살고 있는 화전현 홍성라자로 원래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홍성라자 부근에 있던 오도차밀령 그 지역 살림이 후에는 화전현에서 도나현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홍철은 해방 후에 도나현 황리허 이목국 산하에 있는 불목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1955년에 붙잡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훈춘 정리단서 소대장으로 일했던 그 경력이 들통나게 되면서 이제 훈춘으로 이제 압송되었던 것입니다. 이홍철이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이제 교대한 자료들이 중국의 공안부문에 이제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방송에서 계속 이어 당시 간도지구 토벌사령부 특목과에서 강홍석의 아내 지순옥을 연길에 데려다가 어떤 식으로 교육시켰고 또 어떤 방식으로 김일성이 곁에 접근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역시 하루나 이틀 뒤에 곧 뒤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